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범위 두 번째 강의고요. 주제는 남북국의 형성과 발해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신라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동시대에 있었던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발해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그 건국 과정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면요, 바로 우리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민들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바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조영이 이끌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로부터 도망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동모산 일대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발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유민들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 뿐만 아니라 말갈족과 함께 어디서 건국했다?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동시대에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했던 있던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요, 바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나라가 있는 시대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기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북쪽에 있는 발해도 포함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해가 건국이 되었고요,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던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국이 된 발해가 어떻게 성장하고 멸망하게 되었는지 한번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발해 왕들의 업적을 꼭 총 3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발해 왕들의 업적은 이름만 보면 업적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무왕이 있습니다. 자, 이 무왕의 무자가 어떤 무자냐면 싸울 무자입니다. 그래서 싸울 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팅 정신이 넘치는 왕이다. 누구에 대한? 당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려는 투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업적을 기억하는데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당나라한테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연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난이었습니다. 이난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당나라로부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당을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의 등주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발해군을 이끌었던 장수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장문휴라는 사람입니다. 장문휴라는 사람이 무왕의 명령을 듣고 당나라로 공격을 직접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문왕인데요, 이 무왕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 문자가 뭐 공부 또는 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살짝 이 문왕 같은 경우는 범생이 왕이에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했고 평화를 좋아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왕 같은 경우는 당과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야, 우리 당나라랑 싸워서 뭐 하느냐, 당나라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문왕이고요. 그래서 문왕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의 이름이 바로 상경성이고요. 상경성. 이 상경성에 대해서 한번 학습지 아래에 있는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해의 행정 중심지 5경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5경은 좀 이따 우리 한번 배워볼 거고요. 이 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즉, 문왕이 당나라의 수도를 보고 얘네 정말로 수도 잘 만들었다. 우리도 새롭게 당나라의 장안성처럼 멋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배울 건 배우자 라고 해서 상경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천도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경성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당시에 상경성 평면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주작대로가 있고요, 이렇게 궁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선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왕에서의 선자는 착할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ood, 좋은 왕이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자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심지어 당나라로부터 칭찬도 들어요. 뭐라고 칭찬을 듣냐면 자 동쪽 바다의 융성한 국가다라고 해서 이 선왕식에 해동성국이라는 그런 별칭도 호칭도 칭호도 받게 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잘 나갔던 발해는요, 결론적으로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92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의 왕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통치 제도는 중앙정치 제도는 편하게 말해서 삼성육부 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삼성, 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총 6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성육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삼성육부 시스템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중국의 당나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의 중앙정치 조직을 차용, 빌려서 사용했는데요. 즉 당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발해의 중앙정부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었고요.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발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자, 그럼 어떻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좌사정과 우사정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좌사정과 우사정. 그래서 왼쪽에 왼쪽에 표를 보시면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죠. 자, 말 그대로 당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즉 발해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좌사정과 우사정인데요. 이게 있었던 이유는 이 육부의 일을 혼자서 도맡아서 하다 보면 굉장히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 육부의 일을 좌사정과 우사정이 나누어서 담당하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단 둘이서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업무 효율적으로도 높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좌사정과 우사정을 주었고 이것은 당나라에는 없고 오로지 발해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육부의 명칭에 유교 덕목을 반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육부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국방부, 그다음에 교육부, 요런 것이 바로 육부 같은 곳인데요. 그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국방부가 있고요, 교육부가 있다. 그럼 국방부는 뭐 하는 곳이겠어요? 나라를 지키는 곳이고, 교육부는 뭐 하는 곳이겠어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도 이것처럼 각각의 부서의 명칭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당나라와 달리 발해는 독특하게도 각각의 이름에 유교 덕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충성, 어진, 착한, 그다음에 정의, 지혜, 예절, 믿음 이런 식으로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을 반영했다. 이것이 발해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해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도에서 보다시피 발해의 영토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 넓은 영토를 하나의 수도로만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의 행정 중심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경이라고 하고요.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남경, 서경,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5개의 행정 중심지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방행정제도까지 배웠다면 마지막으로는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해가 본인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총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대한민국인데, 발해가 대한민국의 역사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국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죠. 중국은 발해가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발해는 우리의 역사야. 즉, 야, 발해가 당나라한테 조공을 바쳤으니까 발해는 당나라의 속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가 중국의 역사인 만큼 발해도 중국의 역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면요, 당시에 발해가 당나라에 조공을 바친 것은 맞지만 조공을 바쳤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속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시 조공을 바칠 때 내가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공을 바쳤던 건 아니고요. 당시에 조공을 바침으로써 두 나라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조공을 바쳤다는 이유만으로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이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정치적으로 당에 복속되어 있었던 말갈이 세운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중국의 역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바로 대조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장군 출신의 대조영이었고, 심지어 지배층의 상당수가 고씨였습니다. 이 고씨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고구려 왕족의 성씨가 바로 고씨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아하, 발해는 지배층이 고씨였고 대조영이 세웠던 만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래서 말갈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해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말갈족이 시베리아 민족인데 걔네가 세운 나라다라는 근거도 충분히 반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데요. 자, 발해 왕은 본인 스스로를 고구려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고구려의 왕이라고 칭했어요. 심지어 주변에 있던 일본조차도 발해를 고구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아니, 본인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 국가가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철수라는 학생한테 야, 너 철수 아니야, 넌 이제부터 0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주변 국가에서 아니야, 너는 우리의 속국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발해 각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앙행정제도, 그리고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해가 우리 민족의 역사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